그녀는 죽어야 보험금이 더 나와. 이불 속에서 죽은 척 누워있던 저에게 남편과 상간녀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3분 뒤 이 집 창문은 박살이 나고 경찰 특공대의 군홧발이 우리 집 거실을 짓밟게 될 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칠판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 시절부터 제 색은 늘 회색이었어요. 새하얗게 빛나지도 까맣게 튀지도 않는 그런 색 말입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사람은 그저 모난 돌적 맞는다고 중간만 가며 사는 게 최고요. 남한테 굽신거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남 눈에 띄게 나서지도 말고. 알았어요, 엄마. 매번 똑같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내 아빠를 좀 봐라. 평생 남 앞에 안 나서고 둥글둥글 사니까 큰 사고 한 번 없이 너 밥 안 굶기고 잘 키웠잖니. 너도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이름은 정수진, 올해로 38이 되었고요. 성적에 맞춰 들어간 어중간한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카페 알바와 학원 데스크를 전전하다 26에 국비 지원으로 웹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안에서 색을 고르고 선을 긋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회색 인간에게도 손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5년을 묵묵히 다닌 뒤 저는 인테리어 업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간을 다듬고 자재를 고르고 도면을 그리는 일이 화면 속 픽셀보다 훨씬 더 손에 잡혔거든요. 34, 그의 봄의 친구 미영이가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진짜로 괜찮은 진국 하나 물어왔다. 현장에서 미장일 하는 사람인데, 어휴,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 손재주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아휴, 미영아. 또 소개팅이야? 나 저번에도 상처받은 거 알잖아. 이제 그런 거 진짜 안 해. 혼자 사는 게 맘 편해. 아유, 답답하.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만나봐. 너 인테리어 회사 다니잖아. 이 사람 현장 일 꽉 잡고 있으니까 만나서 일 얘기라도 해봐. 믿져야 본전이잖니. 그렇게 마주 앉은 사람이 김재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위,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손등은 갈라진 흙벽처럼 거칠었어요. 커피잔을 잡은 김재혁의 손마디 굵은 손가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아유, 제가 워낙 말주변이 맹탕이라서요. 입에 발린 소리 같은 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촌놈입니다. 호호, 저도 비슷해요. 남들 앞에서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벽까지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게 훨씬 속이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니 우리 둘이 참 찰떡같이 잘 맞겠네요. 김재혁이 그날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재혁이 제 손을 잡으며 식장 한 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평생 남 밑에서 눈칫밥 먹으며 굽신거리고 살지 말자.
내 가게 차려서 당당하게 사장 소리 듣고 살자고. 어머,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게를 차려? 돈이야 벌면 되지. 생각해봐라. 내가 현장에서 십장 노릇할 정도로 기술 좋지. 너는 척척 도면 그리고 디자인 잘하지. 우리 둘이 뭉쳐서 인테리어 회사 차리면 그게 대박 아니겠어? 남들 돈 벌어주지 말고 우리 돈 벌자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빈말하는 거 봤어? 나만 딱 믿어. 내가 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가진 적금을 모두 깨고 친정에서 빌린 돈까지 보탰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트럭 한 대, 그리고 우리 둘. 회사 이름은 김재혁이 직접 지었습니다. 두 손 인테리어라고. 저는 견적서를 짜고 자재를 발주하고 시공이 끝난 뒤 AS 전화를 받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김재혁은 현장에 나가 망치를 들었고요.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적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 3년 차로 접어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재혁이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더군요. 어머, 이게 다 무슨 서류야? 엄청 두껍네. 아, 그거 보험 서류야. 당신 앞으로 하나 빵빵하게 들어두려고 가져왔어. 도장 찍기 전에 한번 쭉 훑어봐. 보험? 나 아플 때 병원비 나오는 실비보험 이미 있잖아. 뭐하러 또 들어? 돈 아깝게. 아유, 답답한 소리 하네. 수진아, 당신 요새 툭하면 현장 나가서 흙먼지 마시지. 높은 사다리도 막 타고 올라가잖아. 내가 집에 있으면 당신 다칠까봐 간이 콩알만 해진다고. 내가 진짜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래. 어머나,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나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고 튼튼한데. 아이고,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요. 사지 멀쩡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보험이지. 덜컥 다치고 병나면 어느 보험사가 받아준대? 잔말 말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김재혁이 볼펜을 제 앞으로 슬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서류 맨 윗장을 들춰보았어요. 사망보험금 칸에 적힌 숫자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사망보험금이 왜 이렇게 커? 억소리가 나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도 장난이 아니겠어. 우리 형편에 이건 좀 무리야. 돈 걱정은 마. 내가 현장 뛰어서 야근을 하든 투잡을 뛰든 내 손으로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낼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여기 사인만 딱 하면 돼. 근데 여기 서류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돈 받는 사람이 전부 다 당신 이름 김재혁으로 되어 있네? 아니, 이 사람이 섭섭하게 왜 이래? 그럼 부부 사이에 돈 받을 사람을 남편 이름으로 하지. 옆집 아저씨 이름으로 해?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날 못 믿어? 김재혁이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재촉하는 듯한 그 손짓에 저는 별 생각 없이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하는 동안 김재혁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때문이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도 김재혁은 두어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아니 또 보험 서류야? 저번에도 왕창 들었잖아. 어허, 이번엔 다쳐서 입원할 때 나오는 상해 쪽 보험이야. 위아래로 빈틈없이 종합적으로 쫙 깔아놔야 당신이 다쳐도 우리가 안 굶고 든든하게 치료받을 거 아니야. 재혁아, 나 진짜 무서워져서 그래. 우리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 형편에 한 달 보험료만 기둥 뽑히게 생겼어. 이렇게 많이 들어도 진짜 괜찮은 거야? 아휴, 이 답답아. 내가 나 살자고 이러냐? 뼈 빠지게 고생하는 내 마누라 만에 하나 다치면 최고급 특실에서 왕비처럼
치료받게 해주려고 쪼들려도 참는 거 아니야. 다 당신 좋으라고 치는 판이니까 나만 믿고 도장 찍어.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강남에 잡힌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 한창이었고 저는 자재 검수를 하러 직접 나갔습니다. 2층 비계 위에서 마감재를 살펴보던 그때 발판이 한쪽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야. 사람 살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저는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종합병원 6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리는 깁스로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사는 뇌진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김재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 않더군요. 오히려 묘하게 어깨를 늘어뜨린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이제 좀 눈이 떠져? 정신이 들어? 아머리야, 여보,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온몸이 왜 이렇게 아파? 당신 현장에서 2층 철근 밟다가 그게 푹 무너져서 밑으로 곤두박질 쳤잖아. 아이고, 너 진짜 이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야. 진짜 다행이라고. 다행?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다행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래 안 죽고 살았으니까 다행이라는 말이지. 여보, 딴 생각 말고 푹 쉬어. 응? 김재혁이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다행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다행, 다행, 다행.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금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회색 인간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밤 저는 우리 집 안방 침대 위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어요. 이불 속에 감춘 제 손은 호신용 타카 총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문 너머 거실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머, 자기야. 이 번쩍거리는 가방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내가 콕 찍어 놓은 거 어떻게 딱 알고 이걸로 척 사왔어? 당신 진짜 최고야. 허허, 척이긴 무슨 척이야. 네가 맨날 밤낮으로 사진 보내면서 사내라고 닥달을 쳤잖아. 아유, 맞다 맞아. 콧대 높은 우리 자기.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다 기억해서 사다 주니 내가 안 반하고 배겨? 쪽? 샤넬이라고 들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제가 다친 몸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김재혁이 제 통장에서 빼돌린 입원비. 그 돈이 지금 저 여자의 손가락에 매달려 우리 집 거실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여자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점점 침실 쪽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자기야, 이거 진짜 오늘 확실하게 끝내는 거야? 진짜로 오늘 밤에 다 끝나는 거 맞아? 그래, 오늘이 제삿날이야. 아까 밥 먹일 때 수면제 팍팍 타서 먹였어. 약 기운 돌아서 지금쯤 안방에서 숨만 붙어 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을 거다. 아유, 깜짝아. 송장이라니 말 좀 살살해. 괜히 소름 돋게 무섭잖아. 흥, 무섭긴 개뿔이 무서워. 저 징그러운 년은 당장 오늘 밤에 콱 죽어야 내 손에 50억 보험금이 뚝 떨어진다고. 살아서 골골대는 것보다 되지는 게 훨씬 돈이 더 나와. 침실 문 바로 앞에서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호흡을 천천히 끊어 쉽니다. 강 형사님께 신호를 보낸 지 정확히 1분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3분. 앞으로 2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2분만. 자기야, 진짜로 지금 저 방에 들어가게? 들어가도 괜찮겠어? 넌 여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수건으로 싹 덮어서 숨 끊어놓고 올 테니까 넌 샴페인이나 마시고 있어.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저 꼴도 보기 싫은 본처년, 드디어 숨 넘어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같이 가, 자기야. 여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대리석을 또각또각 밟으며 따라옵니다. 샤넬백의 체인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기익하고 도어락이 풀리는 작은 마찰음. 저는 눈꺼풀을 더 깊이 내리누르며 죽은 사람의 호흡을 흉내냅니다. 문이 한 뼘쯤 열렸을 때 김재혁의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젖은 수건이 스탠드 불빛 아래 희끄무레하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천천히 셈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불 속에 제 손가락이 타카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색으로만 살아온 정수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두른 다리는 제 몸에 붙은 시멘트 덩어리 같았습니다. 6인실에서 1인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에 가보겠다고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김재혁이 병실 문을 발로 밀며 들어왔습니다. 뭐해? 누가 일어나래? 화장실 가려고. 혼자 갈 수 있어. 누우라니까. 내가 변기 가져다 줄게. 여보, 나 환자복이라도 갈아입고 싶어. 사흘째 같은 옷이야. 수진아, 너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했어. 절대. 알아들어. 김재혁이 제 어깨를 잡아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손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부축한다기보다 짓누른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약은 먹었어. 아직? 간호사가 이따 가져다 준대. 내가 가져다 줄게. 너 누워서 받기만 해. 김재혁이 곧장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에 알약 2알을 담아 돌아왔어요. 저는 손바닥에 약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먹었던 약은 분홍색 알약이었는데 오늘 손바닥에 놓인 알약은 옅은 노란색이었거든요. 여보, 약 색깔이 어제랑 다른데. 바뀌었나 보지. 의사가 알아서 했겠지.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간호사 좀 불러줘. 수진아. 김재혁이 제 손을 덮으며 약을 입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너 진짜 피곤하게 굴래. 의사가 처방한 거 의심하는 거야, 지금. 의심이 아니라. 먹어. 빨리. 나 현장 가야 돼. 저는 김재혁의 눈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약을 입에 털어 넣었어요. 물 한 모금을 삼키자 알약이 식도를 따라 묵직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5시간을 내리잤습니다. 저녁밥 트레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재러 들어온 줄도 모르고요. 눈을 떴을 때 입안은 마치 모래를 한 움큼 머금은 듯 깔깔했습니다. 다음 날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환자분, 어제 많이 주무셨네요. 네, 좀 약 먹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약이요. 지금 드시는 거는 진통제랑 소염제뿐인데요. 노란색 알약은요. 큰 거. 주치의가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노란색 알약을 처방한 적이 없는데요. 환자분. 옆에 앉아있던 김재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얘가 약을 좀 헷갈려 해요. 머리 다친 후로.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약 종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나간 뒤 병실 문이 닫히자 김재혁이 저를 돌아봤어요. 너 왜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헷갈리는 거 아닌데. 진짜로 색깔이 달랐어. 수진아, 너 머리 다쳤어. 뇌진탕이라고. 의사 말 못 들었어. 그래도가 어딨어. 너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너 정신 이상해진 줄 알아. 김재혁이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그래, 내가 헷갈렸겠지. 머리를 다쳤으니까. 저는 또 그렇게 회색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을 넘기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중년의 여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이수진 환자분 보호자분 안 계세요. 제가 본인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원무과에서 나왔는데요. 입원비가 지금 1,500만 원 미납이세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침대 등받이를 올리며 그 직원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미납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보호자분께서 분할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입금이 안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입원비 명목으로 남편 통장에 1,500 보냈는데요. 보호자분 성함이 김재혁 씨 맞으시죠? 저희 쪽으로는 한 번도 입금이 없으셨어요. 직원이 미납 내역서를 침대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뱅뱅 돌았어요. 1,500만 원. 제가 보름 전에 김재혁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 그 돈은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요? 죄송한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해서요. 직원이 나간 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재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가 김재혁이 받았어요.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현장이지 어디겠어. 무슨 일이야? 입원비 1,500 미납이래. 원무과에서 사람 왔다 갔어. 그 돈. 아, 그 돈 어떻게 한 거야? 수진아, 그게 말이지. 지금 인천 현장에 자재 대금이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 막느라 잠깐 돌렸었어. 잠깐 돌렸어. 그게 내 입원비잖아. 야, 회사 망하면 내 입원비고 뭐고 없어. 회사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했어야지. 네가 누워서 어디 신경 쓸 정신이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여보, 끊는다. 나 바빠.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 밑은 잿빛이었어요. 회색. 거울 속의 저는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김재혁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김재혁의 휴대폰 액정이 짧게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 깁스가 묵직하게 끌렸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협탁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못 보는 거야. 보고 싶어 죽겠어? 빨리 끝내고 나한테 와. 가방 받았어. 약속한 거 잊지 마. 응.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번호 뒷자리 네 자리만 액정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협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김재혁이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뭐해? 안 자고. 물 마시려고. 내가 따라줄게. 누워.
아니, 됐어. 화장실도 갈 거야. 휠체어 줄까?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침대 옆에 세워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병실 문을 향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도착해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다시 저를 마주봤어요. 이번에는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한 군데 눈동자 깊은 곳이 검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거울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어딘가에서 환자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의 통증보다 가슴 한가운데가 더 시리게 아팠습니다. 회색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안의 색을 의심하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한 남자를 처음 본 건 이번 보름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깨가 다부진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환자복도 의사 가운도 아닌 어두운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한참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제 병실 쪽을 슬쩍 돌아보더군요. 눈이 마주친 건 그날이 두 번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남자가 제 병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 좀 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잠깐 5분이면 됩니다. 보호자분 안 계실 때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협탁 위에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어요. 김재혁은 30분 전에 현장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비상계단 쪽에 있을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강민호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참에는 강민호가 종이컵에 든 자판기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앉으셔야 할 텐데 의자가 없네요. 잠깐만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수진 씨, 며칠 전 사고 현장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고서요. 그런 거 따로 있어요. 산업안전 쪽에서 1차 조사 나간 거 말입니다. 비계 발판 무너진 거 단순 노후 때문이라고 정리됐어요. 그런데요. 강민호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복도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사진을 한 장씩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발판을 지탱하는 강관 절단면입니다. 절단면이요. 노후로 끊어진 거랑 누가 톱으로 자른 거랑은 단면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톱날 자국이 일정하게 나 있죠. 저는 사진 속 회색 쇠파이프의 단면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톱날 자국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숨이 한 박자 가빠졌습니다. 이게 누가 일부러 잘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도 사고 전날 밤이나 새벽에요. 현장 출입 기록도 다 뒤져봤습니다. 누가 출입했는데요? 강민호가 종이컵을 한번 입에 댔다가 떼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수진 씨 남편분 김재혁 씨가 새벽 3시에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셨더군요. 목발을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강민호에게 돌려줬어요. 오해일 수 있잖아요. 자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들어보세요. 이수진 씨 명의로 들어간 보험,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가입된 것만 7건입니다. 사망보험금 합산하면 50억이 좀 넘어요.
50. 수익자 전부 김재혁 씨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2달 전에 일괄로요. 세상이 한쪽으로 천천히 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귓속에서 윙 하고 이명이 울리고 계단실 벽이 둥글게 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수진 씨, 단순 사고 아닙니다. 남편분,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어떻게 조심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호가 명함 한 장을 제 환자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 받으실 때까지 걸 겁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눈물이 자꾸 차올랐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김재혁이 비닐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죽 사왔어. 좀 식혀서 먹어. 응, 고마워. 오늘은 좀 어때? 머리는 많이 괜찮아. 내일쯤 한번 걸어보려고.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 김재혁이 죽통을 협탁에 내려놓고는 갑자기 의자를 끌어다 침대 가까이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 우리 집에서 회복하자. 병원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최소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대. 그건 의사 입장이지. 보호자가 옆에 붙어서 케어해주면 집이 100배 나아. 그래도 검사도 받아야 하고. 검사는 통원으로 하면 되잖아. 김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고 건조했어요. 내가 24시간 옆에 있을게. 진짜로. 약속할게. 저는 김재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는 보였습니다. 다정함에 가면 뒤에 자리한 서늘한 그림자 다 봐버렸어요. 여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잘 생각했어. 내일 아침에 퇴원 수속할게. 응, 알았어. 김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으며 김재혁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환자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어요. 명함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강민호의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퇴원입니다. 남편이 강제로 데려갑니다. 답장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움직이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티 내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슬쩍 밀어넣고 다시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들어간 죽이 한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퇴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뇌진탕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선생님, 제가 책임지고 케어할게요. 집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환자분,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김재혁의 눈치를 살폈어요. 김재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봐준다고 하니까 저도 집이 편할 것 같아요. 환자분, 정말이세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주치의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럼 자해 퇴원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 생겨도 병원에서 책임 안 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김재혁이 빠르게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주치의가 병실을 나가자 김재혁이 휘파람을 살짝 불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옷 갈아입어. 내가 부축해 줄게. 응, 천천히 할게. 휠체어에 앉아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김재혁은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더군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김재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타. 머리 부딪히지 말고. 고마워. 여보밖에 없어. 내가 너밖에 더 있냐? 우리는 평생이야. 알지. 알지. 평생이지.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백미러를 통해 주차장 입구를 살폈어요. 회색 점퍼 차림의 강민호가 기둥 뒤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김재혁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재혁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는 동안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 가만히 힘을 주었어요. 손바닥에 박힌 손톱 자국이 화끈거렸습니다. 집 현관에 들어선 순간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세제 냄새와 김재혁의 작업복에 밴 시멘트 냄새가 한데 섞인 그 냄새. 3년을 매일 맡아온 향이었는데 그날따라 비릿하게 느껴지더군요. 수진아, 안방에 이부자리 다 깔아놨어. 누워서 푹 쉬어. 고마워. 진짜 집이 좋네. 내가 뭐 갖다 줘? 물, 과일. 아니야. 그냥 좀 자고 싶어. 그래. 푹 자. 내가 옆에서 지킬게. 저는 안방 침대에 천천히 몸을 뉘었습니다. 김재혁이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덮어 주더군요. 손길이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손이 며칠 전 사진 속 톱날을 잡았던 손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했어요. 김재혁이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앉아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무거웠고 옷서피 스치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이윽고 김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 일단 데려왔어. 천천히 가야지. 의심 사면 안 되니까. 기다려.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응.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김재혁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듯한 부스럭거림이 들렸어요. 수진아, 나 잠깐 현장 다녀올게. 김 반장이 자꾸 사람 찾아서. 다녀와. 문 잠그고 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마. 알았지? 응. 빨리 와.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30초를 셌어요. 하나, 둘, 셋, 30.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길 건너 김재혁의 트럭이 출발하는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택배 유니폼을 입은 강민호가 큰 상자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 있더군요. 택배 왔습니다. 저는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이수진 씨, 시간 많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네. 뭘 하면 돼요? 강민호가 들고 온 상자에서 작은 카메라 3대와 손바닥만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주방,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 3군데입니다. 왜 침실에는 안 둬요? 침실에는 따로 둘 거예요. 이수진 씨가 자는 사이 김재혁 씨가 들어와서 뭘 하는지가 핵심이니까요. 두려우시죠? 무섭죠? 한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요. 강민호가 잠깐 동작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부터는 두려움보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요. 이수진 씨, 인테리어 견적 짤 때
자재단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거래처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그러시더군요. 이수진 씨 숫자 하나 안 빼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강민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꼼꼼함을 지금부터 쓰셔야 합니다. 김재혁 씨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다 기록하세요. 기록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비상 호출기입니다. 위급할 때 이 버튼만 누르세요. 제 위치까지 신호 갑니다. 저는 동전만 한 검은색 단추 모양의 호출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벼웠지만 묵직한 무게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네. 잘 버텨주셔야 됩니다. 끝까지요. 버틸게요.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강민호가 다시 택배기사로 돌아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현관문에 손을 댄 채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철문의 감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김재혁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더군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거실 대리석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이 집 진짜 넓다. 인테리어 진짜 잘했다. 마누라가 일은 좀 하지. 질투나? 자기 마누라 솜씨인 거 질투할 것까지 있어. 곧 다 내 집이 될 텐데. 진짜야. 진짜로 다 내 거야. 저는 침실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이고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카메라 한 대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고 거실에 설치한 카메라도 모두 돌아가고 있었어요. 침실 문 너머로 와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자기, 그 가방 진짜 사주는 거지. 사줘야지. 약속한 건데. 1,500짜리. 진짜야. 1,500 별거 아니야. 곧 50억이 들어올 텐데 그깟 가방 하나 못 사주냐. 자기 진짜 멋있어. 여자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안방 침대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황급히 잠든 척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자기, 여기가 안방이야. 쉿. 자고 있잖아. 진짜네. 송장처럼 자네.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침실로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수병 마개가 톡하고 열리는 소리, 칙하고 분사되는 소리. 제 화장대에서 제 향수를 그 여자가 자기 손목에 뿌리고 있었어요. 자기, 이 향수 진짜 좋다. 가져가. 어차피 곧 못 쓸 사람 거야. 근데 자기, 진짜 언제 죽어?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참아. 며칠 안 남았어. 저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둥, 둥, 심장 뛰는 소리만 천둥처럼 울렸어요. 회색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새빨갛게 타오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안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안방을 나가고 거실 쪽에서 다시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천천히 걷고 협탁 위에 둔 노트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약하게 켜고 펜을 들었습니다. 김재혁 통화 패턴, 상간녀 방문 시각, 약속한 가방 가격, 보험금 분배 비율, 한 줄 한 줄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견적서를 짤 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던 그 손으로 저는 김재혁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견적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에게 보낼 자료가 노트 한 권을 빼곡히 채웠어요. 손가락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베개 밑에 깊숙이 밀어넣고 처음으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꿈조차 꾸지 않는 새카만 잠이었습니다. 거사일을 닷새 앞두고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본 식칼이 손에 묵직하게 감겼어요. 김재혁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멸치 육수부터 우려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요리야. 시켜 먹지.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손이라도 움직여야 머리가 안 아파. 그래. 그럼 좀 도와줄까? 아니야. 여보는 앉아서 텔레비전 봐. 다 됐어. 김재혁이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한 칼 한 칼 정성스럽게 썰었어요. 손목에 힘을 줄 때마다 며칠 전 사진 속 톱날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무언가를 잘랐겠지. 그 새벽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두부를 끓는 찌개에 넣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재혁이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맛있다. 진짜 옛날 그 맛이네. 맛있어. 다행이다. 수진아, 너 진짜 손맛 있어. 처음 만났을 때 그 샌드위치 기억나? 기억나? 식빵에 햄이랑 계란이랑 끼운 거.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반했잖아. 여보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그땐 우리 진짜 가난했지. 그래도 행복했어. 저는 김재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계산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다 나으면 둘이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나 차리자. 회사 말고. 카페? 응. 여보가 커피 내려주고 내가 빵 굽고. 김재혁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푹 하고 짧게 웃었어요. 수진아, 너 진짜 변한 거 없네. 무슨 뜻이야? 아니, 아직도 그런 꿈을 꿔? 귀엽다 우리 마누라. 귀여워. 먹어. 식기 전에. 응. 저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한 국물이 혀끝에 닿는데 묘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소롭다는 듯한 김재혁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릴 마지막 평온이야, 김재혁. 당신 제삿날에 이 된장찌개를 올려줄게. 저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김재혁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수진아. 응. 미안하다. 그동안 잘 못해줘서. 무슨 소리야. 잘해줬어. 이번비 그거 말이야. 내가 진짜 자재 대금 막느라 그런 거였어. 너한테는 미안하다. 알아. 회사 사정 안 좋은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네가 이렇게 이해해주니까. 진짜 고맙다. 우리 부부잖아. 그래. 우리 부부지. 김재혁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입술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김재혁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이 가슴 안에서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지 이제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잠시 후 김재혁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빼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디데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저녁 8시쯤이요.
답장이 곧 왔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오늘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 여자한테 토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7시부터 근처에 대기하겠습니다. 비상 호출기 누르면 몇 분 안에 진입 가능해요. 3분입니다. 정확히 3분 안에 도착합니다. 3분. 이수진 씨, 3분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80초. 그 안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재혁이 자면서 뒤척이며 제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저는 그 팔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지만 작게 한숨을 쉬며 그 자세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을 머릿속으로 헤아렸습니다. 나흘, 그리고 또 나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어요. 김재혁이 좋아하는 콩나물국에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여보, 일어났어. 밥 먹어. 오늘 무슨 날이야? 아침부터 그냥 여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수진아, 너 진짜 회복됐나 봐.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다 여보 덕분이지. 김재혁이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아침 8시. 앞으로 12시간 남았어요. 여보, 오늘 어디가? 거래처 좀 들렀다 올게. 저녁 때 들어와. 몇 시쯤? 7시. 7시 반쯤. 알았어. 그때까지 저녁 차려놓을게. 수진아. 응. 오늘은 좀 특별한 거 차려줘. 알았지. 특별한 거. 응. 와인도 한 병 있으면 좋고. 그래. 알았어. 김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신발장 위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방으로 가 냉장고 안쪽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시간 단위로 적혀 있었어요. 10시 강민호에게 마지막 확인 연락. 12시 침실 카메라 배터리 교체. 3시 와인병 준비, 잔에 미리 묻어둘 가루 약 확인. 5시 저녁상 차리고 옷 갈아입기. 7시 반 김재혁 귀가. 8시 디데이 시작. 저는 노트를 덮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5시 저는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묶고 거울 앞에서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한번 발랐어요. 거울 속의 정수진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색의 그림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동자 안쪽에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6시 반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와인 한 병.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천천히 와인병의 코르크를 따냈습니다. 펑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진한 붉은빛이 잔 속으로 흘러내렸어요. 한 잔은 김재혁의 자리에, 한 잔은 제 자리에, 그리고 한 잔은 식탁 위에 비워둔 채로. 오늘 밤 이 식탁에 한 사람이 더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7시 20분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왔어. 김재혁의 등 뒤로 낯선 향수 냄새가 함께 들어왔어요. 까만 원피스에 샤넬백을 든 여자가 김재혁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쪽은 박지연 씨.
거래처 사장님이야. 오늘 같이 식사하자고 모셨어. 아,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현이에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었지만 제 얼굴 위의 미소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박지연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한 번 더 환하게 웃었어요. 많이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 잘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 차림이에요. 이 정도가 평소면 저는 사장님한테 시집 잘못 갔다고 매일 후회하실 것 같아요. 박지현이 까르르 웃으며 김재혁의 어깨를 손등으로 툭 쳤습니다. 김재혁이 멋쩍게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여보, 박 사장님이 우리 회사 큰 거래처 될 뿐이야. 잘 모셔. 네, 알겠어. 박 사장님,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와인을 좋아해서요. 와인이나 한 잔 더 주세요. 그러세요. 천천히 따라 드릴게요. 저는 박지연의 잔에 와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잔 속에서 붉은 와인이 빙글빙글 돌면서 형광등 빛을 받아 핏빛으로 일렁였어요. 박지연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켜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와인 진짜 좋네요. 사장님, 사모님 잘 챙겨 드세요. 챙기지. 누구 마누란데.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보, 나 좀 어지러워. 잠깐 누워야겠어. 왜? 또 머리 아파. 응. 약 먹고 좀 누울게. 그래, 가서 쉬어. 박 사장님은 내가 마저 모실게. 박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아유, 그러세요. 들어가서 푹 쉬세요. 저희는 마저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갈게요. 박지연이 손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옅게 웃으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김재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약도 다 먹었고. 진짜 들었어. 의심 안 해. 의심할 정신이 어디 있어. 약 기운 돌면 1시간 안에 가. 저는 등을 침실문에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닿은 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8시 17분. 강민호와 약속한 시간까지 1시간 43분.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덮었습니다. 머리맡 협탁 옆 깊숙한 곳에는 호신용 타카 총이 놓여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마감재를 박을 때 쓰던 작은 공합 도구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타카총의 손잡이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손을 이불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거실에서는 박지연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박지연의 가방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 자기야, 진짜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 푹 잠들어야지. 답답해. 빨리 끝내고 나가자.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근데 자기, 진짜 그년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일단 장례 치르고 보험금 나오는 거 천천히 정리하면 돼. 50억? 진짜 50억이야. 그녀는 죽어야 보험금이 더 나와. 살아있으면 한 푼도 못 받아.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비상호출기 앱을 열고 손가락을 그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3분 만에 강민호가 도착한다 해도
지금 누르면 김재혁이 변명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했어요. 범행 의도가 명백한 그 순간에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의자가 거칠게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재혁의 발걸음이 갑자기 침실 쪽으로 향했어요. 자기야, 어디가? 끝내자. 귀찮다. 진짜 지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누워있는 거 보기 싫어. 그냥 끝내.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멈췄어요. 시계는 8시 42분. 강민호와 약속한 9시까지는 아직 18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비상호출기 앱을 꾹 눌렀어요. 신호 전송됨이라는 짧은 문구가 화면 위로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3분. 앞으로 3분만 버티면 돼. 박지연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따라붙었어요. 자기, 나도 같이 갈래. 왜? 내 눈으로 봐야겠어. 진짜로 끝나는 거. 그래. 와. 침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멈췄어요. 들숨도 날숨도 모두 작게 끊어서 쉬었습니다. 문이 한 뼘쯤 열렸어요. 복도의 노란 불빛이 침실 바닥을 길게 가르며 흘러들어왔습니다. 김재혁의 그림자가 그 빛을 따라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게 눈꺼풀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자기야, 진짜 자네.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약 너무 많이 탔나? 많이 탔으면 좋지. 빨리 가면 좋잖아. 박지연이 침대 발치까지 다가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샤넬백의 체인이 짤랑 하고 흔들렸습니다. 자기야, 이 가방 진짜 예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까? 자랑은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해. 농담이지. 일단 자기 일 끝내. 김재혁이 침대 옆 협탁 옆에 섰어요. 저는 눈꺼풀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틈을 만들어 김재혁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 너머로 시큼한 약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자기, 빨리 해. 입 좀 다물어. 집중 안 돼. 김재혁이 수건을 양손으로 펼쳤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타카총의 안전장치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김재혁은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자기야, 잠깐. 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듣고 끝내. 무슨 마지막? 그년이 들으면 더 재밌잖아. 어차피 못 깨어날 텐데. 박지연이 침대 머리맡 쪽으로 다가와 제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박지연의 와인 냄새 섞인 숨결이 제 귓바퀴에 닿았습니다. 잘 가, 언니. 가방 잘 쓸게.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찢고 들어갈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재혁이 수건을 든 양손을 천천히 제 얼굴 위로 가져왔어요. 시계는 8시 44분. 호출기를 누른 지 1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분. 수건의 차가운 모서리가 제 콧등에 살짝 닿는 순간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이대로 1분만 더 버틸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맞설지. 김재혁의 손이 제 코와 입을 누르려고 한 뼘 더 내려왔습니다. 저는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김재혁과 박지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침실의 공기가 그 순간 한꺼번에 멈춰섰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며 김재혁의 가슴팍을 두 발로 힘껏 밀어찼습니다. 김재혁이 비틀거리며 협탁에 부딪혔어요. 협탁 위의 스탠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아, 너 왜? 송장인 줄 알았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묻고 싶어. 손에 든 그 수건. 그거 뭐야?
김재혁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황급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박지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샤넬백을 가슴팍에 끌어안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입 다물어. 내가 알아서 한다. 자기, 진짜 안 잤어. 이거 어떡해. 저는 침대 옆에 숨겨뒀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한번 누르자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김재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죽어야 보험금이 더 나와. 50억 나오면 다 내 거야. 조금만 참아. 며칠 안 남았어. 박지연이 까르르 웃는 소리까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김재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긴. 우리 집이지. 네가 녹음한 거야. 여보가 친절하게 다 해줬잖아. 내 방 앞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내 화장대 앞에서. 카메라도 있어. 와인 따르는 거, 약 타는 거, 침실 들어오는 거. 다 찍혔어. 박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어요. 자기야, 그러면 우리 어떡해? 어떡해? 닥쳐. 너 좀 닥쳐봐. 김재혁이 박지연에게 소리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짐승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수진, 너 머리 좀 굴렸네. 여보, 머리 굴린 건 여보야. 나는 그냥 회색으로 살았어. 평생? 2년이. 김재혁이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협탁 옆에 숨겨두었던 타카 총을 꺼내 양손으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공기압이 차오르는 작은 소음이 방 안에 퍼졌어요. 멈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 그거 장난감이지. 장난감인지 아닌지 와서 확인해 볼래? 수진아, 너 진짜로 못 쏴. 너 그런 애 아니야. 여보가 아는 정수진은 더 이상 없어. 타카총의 끝을 김재혁의 얼굴 정면에 겨눴어요. 김재혁이 잠시 멈칫하며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박지현이 그 틈에 침실 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멈춰. 박지현 씨, 거기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내 화장대에서 내 향수 뿌릴 때도 몰랐어요. 그건 내 침실 앞에서 잘 가라고 인사할 때도 몰랐어요. 박지연이 풀썩 주저앉으며 샤넬백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사모님, 저는 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시키는 대로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은 누가 골랐어요. 그건 김 사장님이 사준다고. 닥쳐. 박지연. 김재혁이 박지연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타카총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시계를 흘끔 봤어요. 호출기를 누른 지 2분 40초. 앞으로 20초. 여보, 마지막으로 묻자. 뭐? 내가 떨어진 그날. 비계 발판. 여보가 잘랐지. 강 형사가 그러더라. 누가 톱으로 잘랐다고. 새벽에 현장 들어간 사람도 여보 하나뿐이고. 강 형사. 그 새끼가. 여보 입으로 한 번만 말해줘. 한 번만. 김재혁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입꼬리를 찌그러뜨리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났다. 어쩔 거야. 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끈질긴 년. 수진아, 너 진짜 머리 좋다. 인테리어 견적 짜듯이 내 인생도 짜봤네. 응. 저는 타카총을 든 두 손이 잠깐 떨리는 걸 느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끓어오르는데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그 말 마지막 자백으로 쓸게. 뭐? 이것도 다 녹음되고 있어. 김재혁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어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김재혁이 두 손을 뻗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타카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하는 짧은 발싸움과 함께 타카핀이 김재혁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김재혁이 잠깐 멈칫하는 사이 베란다 쪽 창문이 박살나는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섬광탄이 침실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새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시야가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는 폭음과 함께 검은 헬멧을 쓴 요원들이 창문과 침실 문을 동시에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엎드려. 손 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 요원들이 김재혁을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김재혁이 발버둥을 쳤지만 등 뒤로 두 손이 꺾이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나. 우리 마누라야. 우리 부부 일이야. 김재혁 씨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살인?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진술은 서에서 들을게요. 입 다무세요. 박지연은 침실 구석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샤넬백을 양팔로 끌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물기가 번져 있었어요. 박지연의 흰색 원피스 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일어나세요. 공모 혐의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가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자 요원 한 명이 박지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박지연의 손에서 샤넬백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체인이 카펫 위에 흩어지며 짤랑거렸어요. 강민우가 그 사이 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는 그대로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이수진 씨, 다친 데 없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 버티셨어요. 3분, 진짜 길더라고요. 저도 그 3분이 평생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타카총을 천천히 내려놓고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우가 제 옆에 한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이수진 씨,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재혁이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한 번만 말 좀 하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재혁의 앞에 다가갔어요. 김재혁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여보가 말한 그 50억. 지옥 가서 찾아. 거기서는 보험금도 안 나와. 김재혁의 입이 한번 벌어졌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다시 다물렸어요. 요원들이 김재혁을 끌고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지연도 뒤따라 끌려나갔어요. 샤넬백은 카펫 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엉망이 된 침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박살난 창문 너머로 새벽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숨이라는 게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사건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검찰 조사를 받고 다시 법원을 오가며 보낸 시간이었어요. 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서 판사님이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피고인 김재혁, 살인미수, 사기, 횡령,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 박지연 살인미수 방조, 사기 공모.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김재혁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박지연은 그 옆자리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합의라니, 그런 단어가 김재혁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판사님이 김재혁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피고인,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김재혁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 같은 것이 비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그 사이 손수건을 내리며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김 사장님이 다 시킨 거예요. 박지연. 야, 박지연. 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뭘 시켰어. 네가 가방 사달라 호캉스 가자 한 거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미친년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가 두 사람을 떼어놓는 사이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런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무엇을 함께 꿈꾸었나 싶어 한 번 더 가슴이 시렸습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김재혁은 징역 18년, 박지연은 징역 7년. 법정 안에 망치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강민호가 입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색 점퍼 대신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더군요. 수진 씨, 고생 많았습니다. 형사님도요. 끝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다 수진 씨 본인이 해낸 거죠.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그 침실에서 못 나왔어요. 그 말씀은 진짜 무겁네요. 듣기. 강민호가 머리 뒤를 한번 긁적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강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새로 차린 사무실 명함이에요. 두 손 인테리어. 이제 제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두 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시네요. 네. 처음 회사 만들 때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김재혁이 지은 게 아니라. 몰랐네요. 이제는 아셔도 돼요. 강민호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수진 씨 사무실 이사하시면 한번 들르겠습니다. 순찰 빙자에서요. 순찰이요. 우리 동네 형사님 아니시잖아요. 수진 씨한테는 출장 순찰이라도 다녀야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법원 앞 광장의 늦가을 햇살이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색 점퍼를 처음 봤던 그 병원 복도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정리되었어요. 김재혁이 빼돌린 1,500만 원의 입원비, 회사 지분 전부,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수진이라는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회색이 아닌 검은색 잉크로요. 계절이 바뀌어 사무실 창밖에는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 옮긴 사무실 데스크에 앉아 견적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대로 두 손 인테리어였지만 입구의 간판색은 새로 바꿨어요. 회색 바탕에 노란 글씨. 회색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저라는 사람을 만든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위에 환한 노란색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두 손 인테리어입니다. 사장님, 저번에 견적받은 김미영인데요.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계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자재 발주부터 시작할게요. 일정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줘도 될까요? 저희 동네 카페 차린대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을 내려다봤어요. 견적서 위에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보였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김제역의 그늘 아래서 일할 때는 매번 견적서를 작성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숫자 하나하나가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가볍게 열렸어요. 강민호가 종이 컵 2개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사장님, 순찰 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동네 아니라니까요. 확장 순찰 중입니다. 커피는 매번 사오시네요. 수진 씨 사무실에 손님 자리도 없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오겠어요. 앉으세요. 의자 거기 있어요. 강민호가 손님용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저는 잠시 견적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천천히 데웠어요. 사장님,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잘 돼요. 입소문이 좀 났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수진 씨 닮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꼼꼼하고 정직하고요. 저는 짧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한번 흘끔 보고는 다시 견적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두를 일도 미룰 일도 없었습니다. 형사님, 네, 고마워요. 다시 한번. 수진 씨, 그 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책상 위에 명함꽂이를 가볍게 한번 매만졌어요. 정수진, 두 손 인테리어 대표. 짧은 글자 위에 봄 햇살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새로 산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연두빛 새잎이 막 돋아나는 작고 단단한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잎을 손끝으로 한번 만져보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음 견적서를 펼쳤어요. 회색이었던 사람의 책상 위로 노란 햇살이 한 칸 한 칸 가지런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회색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튀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저 중간만 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한 여자. 그 묻어남을 미덕이라 믿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묻어남을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침실이 가장 차가운 살해 현장이 될 뻔했지만 정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한 줄, 자재단가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던 그 꼼꼼함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지켜낸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정수진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틴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어주는 법이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 옆에서 회색으로 늙어가는 것보다 내 색깔 하나 또렷하게 찾아가는 삶이 100배는 더 값집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